안녕하세요. 유자윤 교수입니다. 게임들 많이 하시나요? 예. 그래도 이 게임에 대한 오늘 이제 청중들은 게임에 대한 기본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당연하기가 좀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글로벌리 다 그렇습니다만 게임을 둘러싸고 세대 간의 대입과 관계, 그러니까 이 적대적 관계가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한국이 굉장히 심하고요. 대략 이제 그 기점을 한국에서는 한 40대 정도의 기점으로 경계가 이제 갈라집니다만 이번에 그 리니지 M이 나오면서 또 이제 경계가 한 차원 더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리니지 M 하시나요? 분위기 전혀 썰렁하네요. 리니지도 안 했다는 얘기네요. 리니지 M은 리니지를 했던 그 올드 유저들, 흔히 이제 린저씨라고 불리우는 리니지를 했던 아저씨들. 그러니까 20대, 10대 후반, 20대 초반, 중반에 리니지를 했던 그 아저씨들이 리니지가 처음 나온 게 언제인지 아세요? 1998년입니다. 딱 20년 됐어요. 그때 당시에 20대, 그러니까 20세의 대학생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40세가 되어 있는 겁니다. 40세의 리니지를 했던 아저씨가 청년이었죠. 다시 지금 회귀하고 있는 게, 돌아오고 있는 게 리니지 M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쨌든 그 40대의 리니지를 했던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리니지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리니지 M을 할 이유는 아마 없을지도 모릅니다. 리니지는 정말 그런 점에서는 오래 생존하고 있는 대단히 놀라운 게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게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엔터테인먼트, 즉 엔터테이닝의 도구로서 게임이라는 게 존재해왔습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고 이렇게 게임을 하면 즐거운 이런 건데, 특히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런 4차 산업혁명의 모듈들이 나오면서 인간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따라서 게임이 해야 될 역할이나 게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들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알파고, 우리 한국에서 2세대를 구단하고 알파고에 대한 그 대국이 한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최근에 인간 사회에 굉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옆에 그 결국 신문에서 이게 이제 커제 구단인데 커제 구단이 울고 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뭐 이 사람이 진짜 울었는지는 확인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커제 구단이 20살짜리던데 중국의 천재인데 20살짜리인데 세계 바둑계에서 1위입니다. 글로벌 랭킹 1위입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대국에서 시간을 남기고 1시간 정도 남겨두고 갑자기 10분 동안 사라졌던 모양입니다. 사라지고 나와서 다시 자리에 앉았는데 10분, 그러니까 자기 시간 10분을 쓰고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뭔가 열심히 안경 밑을 닦고 있더라. 근데 커제 구단이 그전에도 이제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지고 난 다음에 어디 처박혀서 한참 물고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건 울든 안 울든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뭐냐면 3전 3패 전패를 했습니다. 알파고에. 더 재밌는 게 있었어요. 중국의 바둑의 최고수 5명과 단체전, 즉 상담기 5명이 상의하면서 두는 걸 상담기라고 부릅니다. 상담기에서도 알파고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알파고는 결국에는 인간계를 평정을 했고, 그리고 은퇴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알파고는 더 이상 바둑을 두지 않습니다. 왜? 알파고를 대적할 만한 인간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있어서의, 즉 인간과 바둑의 대결은 이제는
AI, 즉 알파고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서 이제 알파고는 신의 세계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요. 신의 세계로 가버린 겁니다. 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이 프로 지망하는 프로 기사들이, 프로 기사 지망생들 있잖아요. 예전에는 조치훈이나 조훈현이나 이런 사람들의 바둑의 기보를 연구를 했어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바둑을 두었고, 예를 들면 조치훈 구단, 조훈현 구단, 우리나라는 옛날 서봉수 구단, 서봉수 이런 분 잘 모르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거의 이 삼국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보를 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두는구나, 저렇게 두는구나. 근데 지금은 알파고끼리의, AI끼리의 대국을 보면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알파고가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하고 됐던 대국도 그렇지만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알파고, 즉 인공지능하고 인공지능이 두는 대국을 보면서 이런 어떤 프로 기사들이 연구를 하는데 왜 이런 수를 뒀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영역으로 갔다는 게 우리가 과장이 아닌 게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왜 저런 바둑의 수를 뒀는가를 인간의 경지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심각한 이야기예요. 인간이 바둑이란 적어도 세계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이 두는 그 수를, 즉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경기를 서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의 세계로 가버린 겁니다. 또 하나 볼까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최근에 이거 얼마 안 된 이야기가 한 달인가 됐나요? 우리는 이제 쭉 이렇게 체크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페이스북에서 협상 능력을 갖춘 AI 챗봇을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I끼리 채팅을 시켜놨어요. 여기에 이제 바바가 앨리스라는 이름이 나오죠. 근데 어떤 게 나왔냐면 협상용 채팅 로봇을 서로서 협상을 둘이 즉 네고시에이션을 시켰는데 갑자기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들을 쓰기 시작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봅시다. you, I, everything else. 이게 뭔 말인지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이게 뭔 말인지. 혹시 이해되시는 분 있으세요? 그 다음에 불스 해브 제로 투미 어쩌고저쩌고 투미 이게 도대체 뭔 말일까요? 근데 이 AI는 기본적으로 이 처음에 알고리즘 설계가 이런 내용의 독자적인 언어를 사용하게는 알고리즘이 설계되지 않았는데 협상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에서는 개발자들이 굉장히 이걸 신기하게 지금 보고 있어요. 왜? 개발자도 이해 못하는 새로운 AI 언어를 가지고 그들이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언어를 배우는 과정, 전체 과정을 보면 이 자체는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 2명이 서로 대화하는 한 2살, 3살 된 애들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언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새로운 언어를 뭔가를 아닐까? 이게 과연 이걸 언어로 봐야 될까? 언어가 아닌 걸로 봐야 될까? 즉 슬랭으로 봐야 될까? 애들의 유아들이 쓰는 초기 언어로 봐야 될까? 의미가 없는 걸까? 의미가 있는 걸까? 이거 갖고 논쟁을 지금 이미 이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코멘트 이렇게 논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든 없든은 그 사실은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처음에 의도하지 않았던 의외의 결과들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AI가 인간이 즉 지시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들이 어떤 말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거든요. 자, 봅시다. 인공지능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굉장히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는 질문을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이제 등장하면서 인공지능의 창시자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미 신이 됐습니다. 즉, 인간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이라는 생각하는 또 하나의 생명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게 과거에 인공지능만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과거에
신이라는 하나의 상상 속의 존재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신이라는 그런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의 가공의 존재와 AI하고 차이는 뭐냐면, 신이라는 가공의 존재는, 즉 가상의 존재는 인간에 의한 행위, 즉 신의 의사라는 것들이 인간이 신을 만들었지만 신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큽니다. 자, 특히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특히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인간의 존재가, 인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게 뭐죠? 인간은 무엇일까요? 생각하는 인간. 그래서 여기에서 원래는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을 집어넣었다가 가만 보니까 이게 방가사유상이잖아요. 이게 훨씬 더 문화적으로 품격이 있더라고요. 예. 그 고민하는 이 모습도 훨씬 더 품격이 있잖아요. 생각하는 인간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정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뭐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과연 AI는 그럼 생각이 안 되는 건가? 자, 미래 그러면 AI라는 것들은 생각하는 기능이 없는 건가? 자, 그럼 알파고가 생각하는 기능, 사유하는 기능이 없는 건가? 그 규칙 내에서 알파고는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사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유라는 기능이 인간의 독자적인, 배타적 독점물이라는 그 영역이 깨져버린 겁니다. 또 봅시다. 노동하는 인간. 노동에 있어서의 결국에는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동을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 뭐 드론도 그렇죠. 이미 나와버렸습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도구 인간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인간이 만든 피조물들이 충분히 도구를 가지고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사용 가능합니다. 문화적인 인간? 이것도 이제 AI에 보면서 반쯤은 깨졌죠. 일본에서는 어떤 게 나왔냐면, 일본에서는 AI가 쓴 소설이, 일본에서는 AI 사용법이 두 가지 정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AI가 만든 시나리오를 인간이 창작하는 영역. 또 한쪽의 연구는 인간이 만들어낸 머티리얼, 즉 재료들을 가지고 AI가 직접 그 소설을 완결하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좀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번에 올 봄에 신춘문예에서 AI가 쓴 단편 소설이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적어도 심사위원들 눈에 인간이 쓴 건지 AI가 쓴 건지 구별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선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선 통과하고 난 다음에 다 그걸 밝혔습니다. 실은 AI가 쓴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발칵도 입혔습니다. 일본어는 굉장히 우리 한글과 비슷하게 의미 전달이나 예를 들면 단어의 변화, 동사, 형용사 변화가 굉장히 미묘하게 변화합니다. 근데 그걸 심사위원들이 이게 인간인지 기계인지를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마 조금만 더 지나면 저는 경영학 교수입니다만 교수가 쓰는 논문도 AI가 쓰게 될 겁니다. 사실은 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수의 논문을 AI가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어쨌든 그렇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이걸 응급계 잊어주세요. 네, 저도 녹화해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괜히 떠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이런 시도를 아직 해본 데가 없거든요. 아직. 그 다음에 유의적 인간,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것도 최근에 AI가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호풍의 그림을 그리고 AI가 기존에 모여있는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재해석하고 편집하고 똑같이 만들어내요. 이건 굉장히 잘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것들을 못할 뿐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이라는 걸 규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생각하는 인간으로서의 인간, 노동하는 인간, 도구로 사용하는 인간, 문화적 인간, 유의적 인간, 거의 다 이거 깨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남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주었지만 특히 AI도 그렇고 이런 생산력의 발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인간을 사 차 산업혁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고독한 인간입니다. 과거에 우리들의 식탁은 이런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잘 상상이 안 갈 겁니다. 그렇죠? 네,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3대가 같이 식사를 하거나 이것도 옛날 이야기인가요? 이건 우리가 삼국시대까지 가지 않고 그래도 이 조선 후기까지는 갈 건데 이것도 생소한가요? 근데 이런 어떤 3대 같이 식사를 하거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또 옛날 이야기가 되겠군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있었던 제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같이 테이블에 반찬을 공유하고 있지만 계란 후라이나 계란말이는 절대 손대면 안 되는. 여러분들 상상도 안 되죠? 계란말이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할아버지가 드시는 거예요. 계란 후라이도 그래요. 계란 후라이도 어린애들이 먹는 게 아니었어요. 밥상에 놓여있지만 이건 가능합니다. 할아버지가 젓가락으로 집어서 손자에게 주면 그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집어서 먹으면 나중에 이 부모님한테 엄청나게 혼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버릇없는 놈이 있나. 그러면서 거기서 저는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식탁에 놓여있다고 다 먹으면 안 되는구나. 즉, 식탁에 그러니까 식탁에 놓여있고 충분히 손에 닿는 거리에 있지만 내가 먹어야 될 것과 먹어야 되지 않는 반찬이 따로 있구나. 예를 들면 김치는 내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적어도 생선이라든지 가끔 나오는 고기라든지 이런 건 내가 건드리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알았죠. 근데 지금은 뭡니까? 이건 일본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 요즘 우리나라가 혼밥, 혼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 그게 일본에서 들어온 용어들입니다. 칸막이도 해줍니다. 혼자 묵묵히 밥을 먹고 음악 듣고 드라마 보다가 나갑니다. 근데 이런 우리 사회가 우리도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에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최근에는 더 나아가서 결혼도 하지 않고 애도 안 낳죠. 심지어 연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어떤 생산력의 고도의 발전이라는 게 비약적 발전이니까 사회를 이런 사회로 가는 걸 즉 고독한 인간의 군상으로 가는 걸 계속 촉진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이걸 정리를 해볼까요?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그리고 그동안의 생산력의 발전이라는 것은 자연의 인간 지배로부터 인간의 자연 지배로 전환되어 버렸습니다. 과거에 인간은 자연 속에서 자연의 위력 앞에 항상 무력한 존재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도 그랬죠? 조선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은 가뭄이 들면 결국에는 농사를 짓지 못하고 겨울에 추우면 다 집 안에 있어야 되고 또는 홍수가 나면 집 다 떠내려가고 그런데 이제는 인간이 자연을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는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인간의 자연 파괴라는 것은 심각합니다. 지금 1960년대부터 한 30년에서 40년간요. 브라질의 아마존의 정글이 3분의 2가 사라졌습니다. 지구의 흑파라고 부르는 아마존의, 즉 지구 산소의 3분의 1을 생산하고 있는 아마존 정글이 절반 이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인간의 벌목에 의해서. 심지어는 벌목하고 있을 때 기계로 자르고 이런 것도 귀찮아요. 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산림 채굴업자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그냥 불질러 버립니다. 정글에 불질러 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개간에 대해서 정부가 반대하기 때문에 그 폐허 위에 뭘 세우냐면 몰을 세워요. 몰. 쇼핑센터.
그게 브라질, 우리가 현재 직면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연 지배에 의해서 브라질의 아마존의 정글은 3분의 2가 사라져버렸어요. 불과 30년 동안에. 그래서 인간은 그 정도로 전지전능한 존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적 생산력으로부터 해방된 인간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1960년대, 70년대까지도 기아라든지 그런 단어들이 한국 사회에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 사회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다이어트, 그 다음에 외모,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지 이미 어떤 물질적인 어떤 생산력 이런 건 우리에게서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죠. 뭐냐면 쌀이 남아 돈다는 거죠. 해마다 우리나라 지금 정부 창고에 몇백만 톤의 쌀이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보관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1년에 근데 한 1%에서 2% 이걸 쥐가 다 먹고 있어요. 보관된 쌀을. 그래서 그 보관 비용 때문에 정부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정도로 인간은 생산력에 대한 이슈로부터 해방됐는데, 그런데 정작 뭐냐면 공동체로서의 인간 사회가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회학자인 데이비드 리즈먼이 이야기했던 게 고독한 군중이라는 단어를 써서 미국 사회에 굉장한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화됩니다. 지금 그래서 고독한 군중이라는, 그래서 앞에 혼밥 혼술이 나와 있습니다만, 즉 개인 하나가 고립되고 격리된 이런 새로운 어떤 인간 사회가 이제 드디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연결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고립되고 외로운 인간들이 있지만 연결에 대한 욕구를 여전히 가지고 있고, 또 인정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자신들이 고립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온 게 뭔가요? SNS, 즉 소셜에 기반한 인간관계가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의 세대의 새로운 인간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소셜에 기반한 인간관계는 굉장히 약한 관계입니다. 흔히 그 게임에서도 저도 이제 실제로 해봤는데, 해볼 게 아니라 저는 게임 자주 하죠. 그 초등학생하고 게임을 하는데, 아니,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말하는 게 굉장히 거칩니다. 혹하면 XX고. 그래서 이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님, 나이가 몇 살이나 되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 대뜸 하는 말이 그겁니다. 초딩이다 어떨래? 그리고 그 다음 뭐냐면 밑에 뜨잖아요. 누구누구님 퇴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초딩이다 어쩌려고 바로 퇴장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셜 기반의 인간관계라는 것은 이 만나고 끊어지는 게 굉장히 가볍게 만나고 가볍게 끊어집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서 소셜에 대한 인간관계라는 게 실질적인 인간관계를 대체할 수 없지만, 지금 향후의 세대에는 소셜, 즉 가상의 인간관계가 훨씬 실제의 인간관계보다 중요한 새로운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즉 현실의 인간관계하고 보다 훨씬 가볍고 인스턴트적이고 언제든지 맺고 끊어지는 게 굉장히 가볍게 만나고 가볍게 끊어집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서 소셜에 대한 인간관계라는 게 실질적인 인간관계를 대체할 수 없지만, 지금 향후의 세대에는 소셜, 즉 가상의 인간관계가 훨씬 실제의 인간관계보다 중요한 새로운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즉 현실의 인간관계하고 보다 훨씬 가볍고 인스턴트적이고 언제든지 맺고 끊을 수 있는 관계, 그 관계가 지금 현재에 이미 펼쳐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라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근데 이제 가상공간을 보면 이런 겁니다. AI와 우리의 가상공간을 보면 인간은 자신의 투사체로 살아가는 하나의 가상의 실체하고 가상의 실체가 살아가는 가상공간, 이걸 가지게 됩니다. 가상의 실체는 결국엔 AI이고 가상의 공간은 VR 기술이 만들어낸 가공의 공간입니다. 결국에는 가공의 공간, 즉 VR 기술이 만들어낸 가공의 공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게임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생각할 때 게임이라는 것은, 미래의 게임이라는 것은 이제는 오락이라는 본원적인 기능을 넘어서는 인간의 고민을 해결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즉 게임이라는 것들은 단지 엔터테이닝하고 사람들끼리 그냥 즐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어떤 산업적인 충격, 이게 인간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데, 이런 인간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대해서 인간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AI에 의해서 가상공간에 대한 최적화, 공간 최적화, 이게 이제 게임에서 향후 이미 이제 조금씩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만, 일단 AI가 즉 인공지능에 의해서 가상공간, 즉 게임이라는 공간을 설계할 때는 아마 이렇게 갈 겁니다. 미래는 하나는 플레이어의 즉 이 유저의 감정 상태에 따른 게임 공간을 설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장르 선택이라든지 NPC라든지 즉 플레이어에 대한 선택, 상대방을 선택하는 것, 공간과 레벨에 대한 자동 설계 기능이 AI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AI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내가 기분이 우울한데 또는 뭔가 부술 수 없을까? 그러면 GTA를 소개해주고, 혹시 GTA 아세요? 해보셨어요? 네. GTA 하면 기분 좋나요? 대답하신 분 말씀해 보세요. 네. 왜 기분이 좋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학생들 무서워요. 네. 저는 FPS 하다가 저만 골라 죽이는 제 제자를 봤으니까요. 정말요. PC방에 가가지고 제 제자들하고 PC방에서 FPS를 하거든요. 근데 저만 죽어요, 저만. 왜냐면 그리고 끝난 다음에 그 여학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교수님을 죽이니 너무 기분이 좋아요. 교수님 다시 와요. 그 여학생하고 2번 다시 안 갔어요. 굉장히 그 교수로서는 유쾌하지 않은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여학생이 더구나 자기 제자인데 많이 누군지 알고 있는 사람한테, 놈이라고 하면 제가 이것도 삭제해 주세요. 많이 알고 있는 그 여학생한테 일방적으로 죽는 거, 그 절대 유쾌한 경험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GTA가 그런 게임이에요. GTA는 뭐냐면 경찰을 죽이면 점수가 그 레벨이 좀 많이 올라갑니다. 경찰 죽이면 이유 없이 죽여야 돼요. 그리고 남은 걸 훔치면 또 레벨 올라갑니다. 즉 강도하면 점수 많이 땁니다. 그래서 GTA라는 게 그런 게임인데 사람들이 이걸 왜 하냐면 뭔가의 현실 속에서 억제되어 있을 때 쾌감을 느끼거든요. 거기에 대한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합니다, GTA를. 근데 아마 자기가 우울해 있을 때 GTA를 권할 겁니다. 하지만 이 내부의 GTA 설계를 내부의 레벨 시스템에 이걸 AI가 세팅을 다시 디자인해 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어쩔 때 가장 쾌감을 느끼냐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학생이 대학생하고 수학 문제를 풀고 이래서 이렇게 하는 것, 또는 대학생하고 축구를 해서 이기고 이럴 때 쾌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생과 초등학생은 이미 체력적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초등학생은 자기가 그 상대를 이길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 대학생을 이겼을 때 초등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엉아가 일부러 져줬구나, 나를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장 이 게임의 세계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은 자기보다 약간 강한 상대, 레벨로 따지면 레벨의 한 80 정도, 자기가 80인데 한 85나 90 정도의 상대를 꺾었을 때 열심히 상대하고 치고받고 전투를 해가지고 상대를 이겼을 때, 즉 자기보다 조금 더 위의 상대를 이겼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걸 AI가 시스템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즉 플레이어가 가장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기쁨이 극대화되는 그 지점을 인공지능이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설계해서 자동으로 세팅을 해줍니다. 이미 그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능성은. 이게 그겁니다. 마이클 쿡이 만든 AI가, 안젤리나라는 AI가 제작한 게임이 이겁니다. 투데스 섹터라는 게임인데 사실 게임 이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AI가 제작한 게임인데
그래픽이나 사운드 등은 이미 사람이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 이걸 AI가 조합해서 게임을 만들게 해봤더니 이런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게임은 굉장히 심플한 게임입니다. 쭉 프로세스를 봤더니 플레이어가 이 배를 수집하면 됩니다. 이걸 그래서 쭉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맵이거든요. 맵을 따라서 쭉 들어가서 뭐 좌우 들어가서 이거 계속 배를 모으고 장애물을 좀 피하고 이런 단순한 게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떤 게 있냐면 인간에 의한 400회를 플레이한 다음에 게임 레벨이나 이 수준을 자동으로 수정을 한다는 겁니다. 너무 어려우면 수준을 떨어뜨리고 쉬우면 레벨을 올리고 이걸 AI가 자동으로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 즉 인간이라는 게 기쁠 때는 이런 이것도 제 학생들하고 이게 같이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다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더라고요. 설마 여러분 모르진 않죠? 예. 훌륭합니다. 예. 이 사람들, 이 인물들이 누군지는 알고 다녔나요? 예. 또 누군가요? 훌륭합니다. 저하고 같은 세대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끝나고 차나 한잔 하시죠. 예. 다른 분들은 집에 가시고요. 예. 저하고 이게 정신연령이 같은 학생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예. 근데, 이런 어떤, 예를 들어서 기쁘거나 뭔가 행복할 때는 이런 형태의 게임을 추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홀로그램으로 이제 연출을 하는 건데요. 이런 형태의 게임을 실제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울하거나 뭔가 부수고 싶을 때는 이런 걸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게 안젤리나라는 AI가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미. 누구하고 매칭을 할 건가? 누구하고 플레이를 할 건가? 플레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AI가 인간이 플레이하는 그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레벨 시스템들을 조정하고 게임 내용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이미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있군요. 이 이야기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에서 제가 사실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의 숲이나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허망하니 어쩌니 사실 그런 류의 소설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노벨 문학상 후보자입니다. 해마다 그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하루키의 이게 나왔던 하드보일드 원더랜드라는 이 책을 우연히 몇 년 전에 보게 됐어요. 이게 96년 작품이거든요. 20년 전의 작품인데, 이걸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제가 일본에서 유학할 때 공각기동대를 봤을 때 받았던 충격. 공각기동대는 그건 거의 굉장히 깊은 철학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공각기동대는. 근데 우리가 여기 이제 특히 한국 학생들이 많은데요. 아마 그건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거예요. 1989년은요, 우리나라가 민주화의 그 와중에서 길에 돌과 화염병이 다 돌아다니고 최루탄이 터지고 그럴 때였어요. 일본에서는 근데 89년에 공각기동대라는 코믹이 나왔어요, 만화가. 96년도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민주화에 대한 계속적인 그런 논쟁들이 있었던 단계인데 하루키는 이런 책을 썼어요. 하루키의 이게 보면 가상세계에 있어서 인간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일을 묘사되어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하루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고요. 하루키가 가볍게 터치하고 옛날 자기 경험 팔아먹고 하루키가 일본의 학생운동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여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도시의 벽을 넘어올 때 문지기에게 맡긴 나의 그림자, 자아 또는 그림자는 쇠약해져 죽어가고 나 역시 마음을 잃어간다. 마음이 없다는 건 욕망도 싸움도 희노애락도 없는 감정, 인간이 죽은 세계의 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이 사람은 도서관에서 자기 의식 속에서 결국에는 쭉 들어가서 다른 세계로 피해가는 건데 결국에는 이 도시의 그 벽을 넘어올 때 자기의 자아를 버리고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또 새로운 하나의 가상세계로 들어갈 때.
하루키 이야기는 그때 하루키 이야기를 소설을 이걸 나중에 팔 때 읽고 난 다음에 어쨌든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연구가 시작된 건 1960년대 초반이에요. 근데 AI가 본격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 충격을 줬던 것은 몇 년 이세돌하고 알파고 나올 때 우리에게 충격을 준 거예요. 또 더 놀라운 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게임은 탄압받고 있습니다만 그 알파고로 만들었던 그 하마비스인가요? 그 사람은 게임 개발자예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게임이라는 또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또 하나 인간의 좀 충격적인 세계가 있는데 이 이후에 어떻게 될 건가는 그건 여러분의 세대가 책임을 지고 끌고 나가야 됩니다. 더 얘기를 해볼까요? 자, 미래 게임이 어디로 갈까요? 이거 한번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굉장히 재밌어요. 뭐 남학생들 좋아할 겁니다. 朝ですよ。起きてください。ねえ、起きてってば。おはよう。おはよあ、今日雨が降るかもしれないから傘持って行って。急がないと遅刻しちゃうよ。う。行ってきます。いってらっしゃい。気をつけてね。おかえりなさい。なんかさ、家で誰かが待ってるっていいもんだな。さっき思ったんだ。帰ってくるとき。おやすみ。おやすみなさい。 이게 게이트박스라는 겁니다. 어때요? 좋나요? 여기는 남학생들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죠. 이 게이트박스를 보여주면 여학생들은 반응이 조금 그냥 거시기해요. 근데 남학생들은 괜찮을 것 같네요 라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까 방금 카톡 주고받고 있잖아요. 저게 카톡 주고받고 있는데 저 카톡하고 저건 AI하고 카톡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아까 홀로그램에 나온 그 조그만 캐릭터, 이 캐릭터가 문자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집에 일찍 오나요?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남자가 그 캐릭터한테 문자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일찍 가요? 금방 올 거예요? 금방 가려고 조금 늦을 것 같네? 이런 걸 문자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도착해서